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간밤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아서 걱정하실 텐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저와 함께 좋은 전략을 짜서 다음 주 시장에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견지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ECB가 11년 만에 또 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결했는데 7월 달, 9월 달에는 0.25%포인트, 일각에서는 빅스텝 금리 인상도 예정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일단 CPI가 또 안 좋게 나오면서 야, ECB도 긴축을 하는데 또 연준은 좀 더 고강도 긴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8.2%를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관론자들의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헤지펀드 그린라이트 캐피털 의장은 페드가 허세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인플레를 잡을 방법도 없는데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야, 이제 파월도 볼커처럼 고강도 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이런 어떤 매파적인 발언은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다만 이게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이제 약간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죠. 지난번에 지금 8%인데 볼커가 강도 높게 긴축을 했던 때는 13.6% 아니냐, 그러니 그때와는 차이가 있다. 물론 그때도 고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치솟았는데 지금은 그 정도 아니지 않냐. 그런데 서머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계산법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계산법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9.1%다. 13.6%가 아니라, 그래서 현재 8.6%, 8.5% 해당되는 것하고는 큰 갭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볼커는 연준 의장을 할 때 한 1년 반 사이에 10%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고강도 긴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했어요. 그렇지만 90년대 미국의 어떤 호황을 닦는 초석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미국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부분 8.2에서 8.3 이렇게 예측을 했을 텐데 생각보다는 높게 나왔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건, 저는 항상 이 21선을 이탈하는 거, 이걸 경계해야 된다. 이걸 리포트를 통해서 또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20선을 이탈하는 거. 이렇게 20선을 이탈하게 되면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통 한 2주는 걸리게 됩니다. 조정을 마무리하는데 2주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요. 물론 아까 우리 MC께서 시장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요. 그래서 혹시 푸틴이 어떻게 되거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반전이 나오면 올라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5일선 아래로 빠지게 되면, 20선 아래로 빠지게 되면 빨리 와도 다음 주 FOMC 끝나고 반등이 들어오고, 조금 길어지게 되면 한 2주 정도는 최소한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 많이 빠지지 않으면 이제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일단 다음 주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상황을 보면서 시장이 안정이 되기를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우리 시장도 다를 바가 없다고요. 20선 소폭 이제 이탈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2차 전지 쪽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요. 다만 이럴 때라도 올라갈 종목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종목은 있다. 우리는 그런 종목을 공략하면 시장의 흐름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저도 제가 이제 가장 강할 때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강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이제 상승 초기 종목을 공략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시장이 안 좋을 때 딱 한 번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연초에. 왜냐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안 했어요. 수익이 충분히 났으니 그냥 홀딩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그때 약간 또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좀 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또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상승 초기 종목을 잘 공략하면 이런 장에도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갈 듯 말 듯하고 특히나 어떤 이슈가 장착이 돼서 딱 매수를 했는데 대부분 시장 조정 받으면서 뭐 일주일 내내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그때 물린 투자자들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 이미 많이 선제적으로 빠져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런 시기를 이용해서 반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가 모든 종목이 다 빠지지는 않아요. 일부 종목은 반등도 들어오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개인주들이 하반기 신장 모멘텀으로 그동안 낙폭 과대해 있는 상태를 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 같다. 분명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개인주들은 안 좋다고요. 왜냐하면 그 개발자들 몸값이 높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10사람 쓸 거 한 5사람만 쓰고 이렇게 긴축을 한다고요. 게임사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작 게임 출시도 더디게 되고 시장의 반응도 뜨뜻미진하게 되고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데 다시 한번 이제 신규 게임 출시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뭐 NFT, 메타버스 또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화폐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큰 폭으로 좋아졌죠. 근데 이게 본업 경쟁력이 아니라 일단 영업 외적인 걸로 수익을 많이 냈지 않냐.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이걸 낼 수 없겠다. 이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위메이드가 하락을 했고 다른 종목들이 동반 하락을 하면서 지금은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반등 타이밍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트나 NC소프트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에 뭐 기대할 수 있는 게임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특정한 종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고 게임주 쪽에서는 한두 종목 그리고 대형주를 오히려 선호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따 무료 공개 방송 때 공략할 만한 대형주를 하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 하면 같이 따라붙는 게 메타버스 NFT입니다. 자, 여전히 이쪽은 강점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T그룹도 여전히 적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는 어디냐? 뭐 메타버스나 NFT 이쪽을 찍고 있습니다.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죠. 특히나 이제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증시에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 이 테마가 쉬어가면 또 다른 테마가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고요. 뭐 그런 법칙은 따로 없는데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어떤 종목이 내가 안 들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면 막 그걸 사고 싶어서 기존의 종목을 빨리 팔게 되거나 이런 투자자들이 많고 이런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게 되면 이제 그쪽이 더 강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은 만큼 상대적으로 희소 게임으로 이런 메타버스나 또는 게임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진다. 그럼 유망 분야는 어떤 쪽이냐? 운영 체계를 또는 블록체인 프로토콜 또는 인터페이스, 뭐 AR, VR, 뭐 이런 장비들, 이런 기업들이 강점을 보일 수 있다. 해서 다음 주에 뭐 주초에 시장이 조정을 받겠죠. 그때 우리가 저가 매수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대형주는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도 재미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대형 게임사 대표가 급여를 전액 투여해서 이 회사와 관련된 걸 샀고 또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아도 정비율 초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작 MMORPG 게임 장기 흥행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어떤 것을 출시한 이후에 시장 점유율이 75%나 급증을 하는 그런 종목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미래 성장 기대감 때문에 움직임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이런 섹터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섹터가 게임주나 메타버스인데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일부 종목이 올라가니까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정말 와신상담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했는데 이제는 현대차의 바람을 타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자, 현대차가
우리가 강남 서초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이제 4단계를 적용해서 한번 해보자. 아이오닉 5에 장착을 해서 만약에 소비자들이 차량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한 사람과 세 명까지만 탈 수 있는 그 로봇라이드 시스템을 이제 실증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뭐 일요일이나 이런 때는 안 되고 평일날 차들이 없는 오전 10시나 오후 4시까지 이제 수행을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그쪽에 처음에 강점을 갖는다고 할 때 테슬라를 이용하는 전기차 고객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돌발 상황이나 위험 상황에서 그 데이터를 누적하고 그로 인해서 자율주행 상용화를 가장 빠르게 가져갈 것이다, 이제 이랬는데 현대차도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4 자율주행을 복잡한 도시 환경하에서도 안전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죠. 또 갑자기 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데이터를 많이 누적해서 한다면 기술 고도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 드라이버가 걸리고 있다. 그럼 현재는 자율주행 몇 단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대부분 2단계에서 2.5단계. 근데 드디어 현대차가 3단계 자율주행차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제네시스 G90에 적용을 하는데 뭐 기타 완성차 업체들도 합니다. 이제 메르세데스는 상반기에 S클래스에, 그리고 BMW는 7시리즈에 이제 하반기에 하는데 주로 고급 차종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일단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도 레벨 2나 또는 2.5 자율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도로를 달리게 되면,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면 상당히 좀 지루하고 또 힘들잖아요, 집중하기가. 근데 일정한 항속 거리를 맞춰놓고 달리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 또는 차선 이탈을 하게 되면 경고등이 울리면서 차를 안쪽으로 당겨주는, 그래서 졸음 방지를 하는 거죠. 이게 기초 단계 2단계나 2.5 단계인데 3단계 정도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자율주행 4단계 넘어서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게 되면 생각보다는 상당히 자율주행이 우리에게 상당히 편안함을 안겨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현대차가 제네시스 통해서 3단계 양산차를 적용을 하고 4단계는 이제 이번 실험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는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로봇라이드 시연을 하고 있는데 기타 앞서 나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GM의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택시를 지난달에 이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 회장이 딱 타서 이제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해서 회장이 딱 탔는데 하는 말이 이거 타고 왔더니 달나라 여행 갔다 오는 기분이다. 그만큼 편안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웨이모도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이제 유료화를 했고, 토요타도 공항에서 픽업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자율주행은 우리가 모르게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그동안 못 올라갔을까요? 그동안은 이제 걸출한 테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건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테마의 순환매가 돌 만큼 돌았고 이제는 자율주행이 올라가도 되겠다,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밀어붙였는데, 사실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꿈만 많았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율주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다들 2단계, 2.5단계 이쪽에서 이제 주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선 이탈하면 끄집어 당겨주고 경고금 울리고, 또 졸음 운전하게 되면 그때 빨리 깨세요 하면서 삐삐 소리 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데, 또 보통은 이제 그 차간거리나 유지하고 뭐 앞차기와 서게 되면 이제 뭐 정차하고 이런 정도인데, 이제는 차선 변경까지 하면 이제 3단계 조건부 자율주행이 되는 것이고, 또 4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운전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뭐 또 일부 구간에서는 신문을 보고 뭐 TV를 보고 영상을 보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다가 마지막 여기까지 하는데, 아직
넘어야 할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고 국제 정세를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어떤 이슈와 재료가 시장에 어떻게 투영이 될 것인가? 항상 시장은 꿈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실적이 나오고 어떤 게 상용화가 된다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항상 꿈이 있을 때가 좋죠. 우리도 소풍 갈 때 보면 막상 소풍을 가는 날 아침부터 이제 또 오늘이 몇 시간 남았네. 또 점심때 되면 이제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도 들에서 일을 해도 어머니가 시켜서 막 뭘 해도 다음 주에 우리가 좋은데 소풍을 가, 놀러 가. 이렇게 하면 그 기대감으로 좋다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기대감이 있어야 올라가는 것이고 그게 현실화가 되면 그때는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갔다고요.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자율주행에서 한 두 종목 정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모트렉스. 그러다가 이제 모트렉스가 지난번에 이제 거래 정지 당했다가 한번 올라와서 눌러줄 때, 자 이제는 21선언 자리에서 눌러줄 때 시장 안 좋을 때 눌러줬거든요. 자 이때 모트렉스를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했는데.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딱 저점을 형성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더니 오늘은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모티브 HMI 기술이 뭐냐면 차량과 운전자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력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고 또 며칠 또 견인이 될 것이고 주가가 그다음 안 올라간 종목도 있죠. 그 안 올라간 종목도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들이미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항상 주식은 좋은 게 뭐냐면 순환매가 나온다는 거죠. 왜 순환매가 나오려냐면 항상 저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슈와 재료를 터뜨려서 급등을 시키고 이제 투자자들이 열광을 하고 환호를 하게 되면 그때 조용히 내어줍니다. 자, 그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이걸 띄우려면 또 다른 쪽에서 치고 올라가야만 이건 많이 올라갔으니까 안 할 거야. 근데 새롭게 튀어오르는 종목이 있으면 테마가 형성이 되네. 그럼 상승 초기 종목을 사볼까? 이런 기대감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순환매를 돌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 이후에 이제 자율주차에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숨은 수혜지로 공략해야 되는데 마침 자율주차하면 어디입니까? 현대차 또 LG도 전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또 삼성전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를 통해서 전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자율주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공동으로 레벨 4 자율주차 탑재되는 시스템을 개발한 그런 업체. 그래서 자율차 중에서 상승 초기에 있는데 이런 대기업과 협업 관계를 통해서 상승의 에너지가 무리익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라면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달 CPI가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8.6%까지 나왔습니다. 81년 만에 최대 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파월은 어떤 입장일까요? 파월도 당연히 인플레를 통제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장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항상 중간선거는 현 정부의 무덤이었어요. 근데 이걸 뒤엎고 최소한의 어떤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미국은 이 휘발유 가격을 보시면 휘발유 가격이 치솟는 것과 더불어서 인플레도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휘발유 갤런당 $5에 육박을 하고 있죠. 갤런이 우리 이론 좀 생소하죠. 그 1리터짜리 생수병 3개, 한 4개 좀 못 된다고 보시면 돼요. 3.785인가요? 이 정도 되니까 4개 정도 못 되는 양이 $5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8까지도 근접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곡물가나 또는 유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걸 통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최근에 러시아산 원유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됐고 또 서방 제대에도 인도나 중국에는 싸게 팝니다. 왜냐하면 받아줄 곳이 없기 때문에 푸틴은 우방국들에게 좀 싸게 파는 거죠. 야, 너희가 30% 할인해 줄 테니까 좀 많이 사다오 해서 인도나 또 중국은 전략 비추기를 많이 비축을 했다고요. 자, 그 상황에서 아무리 제재를 해도 오히려 제재를 가한 사람들만 손해죠. 줄줄줄 새고 있으니까. 그래서 EU나 또 미국에서는 야 그러면 이걸 아예 통제해버리면 안 되니까 일단 통제는 하되 상한선을 두자 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파는데 일정 부분 이상 팔게 되면 그때는 유럽 보험사에 가입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재를 한다는 이야기죠. 보통 대부분의 선박들은 유조선들은 유럽이나 이쪽의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제한이 된다면 일단 좀 어느 정도 타격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과연 유가가 치솟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유가는 일단 뭐 골드만삭스가 얼마까지 간다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상승할 것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국제유가가 상승을 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국제유가 관련주로 예전에 천연가스 관련주가 좀 움직였고 또 유가 관련주가 움직였고 이번에는 정유 관련 대형주들이 움직였다고요? 근데 그런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까요? 그런 종목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은 약간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야 그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쪽은 유가가 상승을 하면 유전에 투자를 했거나 그런 기업들이 어떤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기업이 유전 생산 능력이 몇 배 증가하고 그렇다면 미소를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면 할수록 어떤 유전이 최근에 생산 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좋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까 보셨듯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한시적으로 고에탄올 휘발유를 판매를 허용할 수가 있다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뭐 어디 놀러도 많이 가고 더우니 에어컨도 많이 틀어야 되죠. 그래서 고에탄올 휘발유를 바이든이 한시적으로 허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수혜주가 이제 정배열 초기를 만들어내고 상승의 에너지가 임박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어려워도 상승 초기의 종목을 잘 발굴한다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여기서 예전에 그 다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저도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제 저와 인연을 맺으신 고객들에게 어떤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게 장중에 한 14% 가까이 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을 해드렸는데 시장이 안 좋아도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목을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특정한 종목이 올라갑니다. 그 특정한 종목을 저와 함께 공략을 하신다면 좋은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요. 그럼 이걸 증산하면 되는데 증산이 쉽지 않을 때는 우리는 대체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태양광이나 원전이나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을 갖는데 자, 우크라이나전 여파 때문에 원전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하고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또 내년에 원전을 가동한다고 해요. 영국이나 프랑스도 신규 원자력 건설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뭐 체르노빌 사건을 겪은 동유럽에서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슈가 됐던 이유는 뭐예요? 이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극비에 방문했죠. 최근에 이 행보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푸틴은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증산할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해야 돼요. 그 파트너가 어디예요? 사우디죠. 근데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하고 관계가 좀 서먹하다고요. 그럼 사우디가 원하는 걸 미국이 해주면 된다고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야 중국하고 하지 말고 우리하고 하자. 대신 우리가 너희들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또
이집트하고 영유권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하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긁어줄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일단 혈맹이었는데 가스국주 살해를 빈살만 왕자, 지금 실세죠. 빈살만 왕자가 계획했다. 이렇게 정보 당국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 그런 적 없어 하면서 짜증을 내고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바이든은 항상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우디가 이런 공궁에 처해 있는데 지금 예멘 내전에 깊숙이 개입을 해 있다고요.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사우디는 예멘 정부를 지원하고 해서 티격태격하고 예멘은 후티 반군이 사우디로 미사일을 날려서 지금 뭐 공항 시설이나 유전 시설을 공략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다 새로운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우디가 중요하냐? 그리고 사우디의 방문 시비 가지고 약간은 설왕설래합니다. 6월 달 되면 바로 방문할 것 같았어요. 막 6월 말에 이번에 유럽 방문하는데 그때 이제 방문할 것 같았는데 이 시기가 일부는 뭐 지연이 된다. 아니면 또 일부 언론에서는 야 이거 안 가는 거 아니냐, 또 관계가 뭐 복원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7월 달에는 방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홍해상에 티란섬이나 사나피리 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건 뭐길래 그것 때문에 바이든이 7월 달로 연기를 할 정도냐? 여기가 위치를 지정학적 리스크를 봐야 돼요. 위치를 봐야 돼요.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이 홍해가 있잖아요. 이 홍해에 딱 걸쳐 있는 섬이 바로 티란 섬이나 사나피리 섬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섬들이 과거에는 이제 영국령이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이제 분리 독립을 하면서 이집트가 먼저 분리 독립을 했고 사우디가 이제 그 다음에 독립을 했는데 먼저 독립한 나라에 이제 이걸 섬을 귀속시켰다고요. 근데 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재정도 좀 궁핍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이제 욕심을 낸 거죠. 야, 저걸 우리가 가져와야만 중동의 어떤 실세가 될 수 있고 또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홍해상으로 나오려면 이스라엘이나 또는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여기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를 통해서 홍해로 나와야 되는데 딱 여기에 섬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바로 티란이나 사나피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영유권을 우리 쪽으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빈살만 왕자가 이집트한테 야 너희 어려우니 우리가 우리나라 여기 통해서 이렇게 다리를 하나 건설해보자. 비용은 우리가 지불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집트 정부에서는 어려운데 저렇게 조건을 제시해 주니까 야 그럼 국민들 설득해서 원래 이렇게 규정으로 보면 한 섬은 사우디가 가까워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킬 수가 없어요. 다른 나쁜 세력들한테 빼앗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우디를 귀속시켜 주는 게 맞다. 원래 사우디 거였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 국민들이 뭐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달갑지 않죠. 아, 또 저것들 눈치 봐야 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달갑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어차피 뭐 통로기 때문에 사우디를 주는 게 오히려 사우디 마음을 좀 달래주고 그다음에 사우디가 중국과 붙어 먹어서 핵을 가지려고 하는 걸 차단할 수 있죠. 나중에 핵을 가지게 되면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통제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번에 사우디 만약에 원전을 건설해주고 거기에다가 스톡스넥이라는 뭐 이런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뭐 원전이 일부가 뭐 파기가 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스톡스넥이라는 것을 원바이러스를 침투시켜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나중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이럴 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격을 해놓고 우리 원유 안 주면 또 공격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을 차단해야 됩니다. 특히나 러시아 로사톰이 거의 한 60, 70% 원전 시장을 공략했다고요. 근데 중국은 이걸 통제를 해야 돼요. 중국이 뛰어드는 것을.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최근에 사우디에 방문을 하겠다.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뭔가 선물 보따리를 내놔야 될까요? 그래? 그럼 우리 증산 좀 할게.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원선 지어줘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한테
원전 좀 참여를 해주세요. 이렇게 입찰서를 보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까마귀 날자고 배 떨어진다고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드디어 이번 주에 방문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쉐어를 해야 된다. 나 혼자 두 개 다 떡을 먹으려면 나는 잘 살고 엄마가 준 거지만 얘들 입장에서 보면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목대장이 넘어뜨려서 두 개 다 흙에 묻기보다는 하나 주고 하나 내가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원자력법 1, 2, 3 때문에 저촉이 돼서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맨이 바로 웨스팅하우스고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꿈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이후에는 선택된 종목들 일부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 입찰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냐면 뭐 세계 세 번째나 네 번째 이렇게 원자력 핵심 장비를 개발하거나 Q클래스 등급의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자, 이번 주에는 이 종목을 또 하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국내나 해외에 원전 4개에 참여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원전의 중요한 시스템을 기술을 보유하는데 다른 기업이 보유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에 원전주들 움직일 때도 일부 종목만 움직였죠.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게 공략하셔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한수연이 3D 프린터로 원전 부품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건 뭐 원전은 지멘스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3D 프린팅이 시장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서 궁핍한 구소련 세대로 돌아가고 있고 3D 프린트가 해답이다. 특히나 이건 중국 정부가 예전에 봉쇄가 됐고 해제가 됐었죠. 봉쇄 당시에 중국의 세대 초매 도매 시장 이후 지역이 봉쇄가 됐을 때 글로벌 공급망 차지로 우리가 됐죠. 여기서는 인구가 200만인데 210만 종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3D 프린팅으로 한다면 그때는 이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그 관련주를 봐야 된다. 저는 이제 먼저 이 DPC를 제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께 다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저는 마지막 좋은 타이밍에 저희 고객들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드려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거 다 TV에서 제시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뭐 4월달, 5월달 잘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같이 두 종목만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게 바로 스맥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맥이 지금 이렇게 하더니 슈팅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60%예요. 자,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5월 베스트 수익률 1위 그리고 5월 베스트 전문가 1위로 수상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의 투자자들은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스타트 라인에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하니까 처음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점 저점을 높아가요.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정말로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짱대 양봉이 나오거나 상한가 나올 때는 이미 뭐 60%, 100%까지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어요. 대신 올라가면 어떤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데 조정장에 반가운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 섹터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리지 못했던 섹터들도 좋은 종목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내 마스크 해제는 좀 이르러요. 그렇지만 에스테틱 제품을 FDA 승인을 받아서 다음 주에 치고 올라갈 종목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타 에스테틱 관련주의 선별적인 종목이 필요한 한두 개의 좋은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 공기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스페인, 브라질 다들 백신 접종한다고 해요. 우리도 이제 여차하면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데 우리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복기가 좀 길고 또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쪽에서 백신 접종한다면 관련주는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들이 아까 게임주나 이런 종목들처럼 그동안 너무 저평가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HLB가 임상 기대감 때문에 또 급등이 나오는 것처럼 바이오주도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슈가 붙어야 돼요. 근데 국내에서 얼마 전에 첫 급성 간염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젊은 층에 많이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런 종목. 그리고 이 종목도 아주 중요해요. 사이즈가 좀 있는 종목인데 13일에서 16일까지 바이오 US에 참여하는데 이제 글로벌 빅파마하고 드디어 미국 수출 논의를 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나 최근에 태국에서 이제 최초로 대마 합법화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대마 합법화 관련주를 좀 몇 종목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도시에서 대마가 재배가 가능하고 또 순도가 높게 만드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도 오히려 조정장의 좋은 타이밍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월요일 날 약간 전반적으로 눌러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좋은 날 의도적으로 마지막 눌러주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1위 베스트 파트너를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 파트너 상을 받았는데 뭐 보면 뭐 100%도 나오고 88%도 나오고 처음에는 10%였는 게 이게 60%까지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이 다수가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1분기 3월 베스트에 의해서 5월 그리고 6월 달이나 2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단위로 제가 이제 그 한번 하면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63%, 뭐 계좌가 일주 만에 14%가 18%가 올라가고 종목이 뭐 70 몇 %씩 올라가는 그건 뭐냐면 항상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신선한 종목을 공략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은 보면 여기서 또 소개를 시켜드리는 오공주 오늘장 공략주라고 해서 리포트에 나온 종목인데 항상 신선한 종목을 제시해 드리니까 그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퍼스텍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42%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 주에 여기서 제시해 드렸는데 곡물가가 계속 상승을 한다. 근데 이 곡물 수출하려면 러시아가 흑해 항구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고요. 또 기회를 제거하는데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한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뺏은 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우회해서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제치할 수 있는 게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아미노산을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세계 최초로 아미노산을 개발한 아미노노직스를 봐야 된다. 이걸 리포팅을 해드렸다고요. 근데 뭐 하루 이틀 만에 23%가 이번 주에 올랐고 또 유가가 상승하면 이런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봐야 된다. 이제 소외되어 있는 섹터니까. 근데 여기서 이건 이제 시세가 좀 형성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급등을 해서 45%까지 올랐다는 이야기죠. 이번 주에는 뭐 연속 상한가 치는 종목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짱대 양봉을 뽑아 올리는 종목들이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생긴다는 이야기죠. 자, 지니틱스도 뭐 웨어러블 관련해서 재료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짱대 항목 뽑아 올렸고 좀 이제 상승 초기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상승 초기 종목에 제시를 해드렸던 오공주 이 공구먼이 좀 사이즈가 큰 여성들에게는 곽강을 받으면서 코로나 시대에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사이즈가 커지고 그로 인해서 이걸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서 186% 상승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이 항상 상승하는 종목은 이렇게 우상향해서 슈팅이 이렇게 나오죠. 이때 이제 전애들이 팔아먹거든요. 이때 들어가서 운 좋으면 좀 수익을 내고 또 잘못 들어가면 다 물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이슈와 재료를 먹고 상승 초기에서 하면 빨리 올라가는 종목도 있죠. 이렇게 삼성스펙 4호처럼 M&A 기대감이 있어서 뭐 이틀 연속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 날도 뽑아 올려서 3일 만에 뭐 100%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또 재건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뭐 바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주에 리포팅 해드렸던 거고 앞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이번 주에 올라갔던 그런 종목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별 상승 초기에서 공략하면 뭐 70%, 90% 이런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게 부산주공도 마찬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다. 근데 정말 좋은 종목은 바닥에서 사야 됩니다. 이제 이건 두 번이나 리포트를 해드렸거든요.
삼성이나 정부의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근데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요. 이럴 때 주요하게 볼 점 뭐냐면 이 파랑선이 20선인데 20선만 추세 이탈하지 않으면 이런 종목은 들고 가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닥에서 좋은 자리에서 샀어, 스타트에. 일단 스타트를 해서 그럼 20선만 무너지지 않으면 추세 상승 종목은 좀 더 끌고 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건 리포팅을 통해서 해드렸고 모든 투자자들에게 다 해보자 해서 이번에는 3D 프린팅이다. 그래서 이제 3D TPC를 공략해드려서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고 UAM이나 RAM, 네온테크 가다가 약간 누름목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최근에 뭐 이동통신사나 항공사나 정부에서 또 자동차 회사에서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로 또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 사놓으니까 시장이 흔들려도 고객들은 걱정을 안 하죠. 그래서 뭐 4천씩, 3억씩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 지금도 뭐 편안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잘 잡으면 그런 종목이 뭐 100%, 200%는 금방 나오고 또 500%나 1000%도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을 다 할 수 없더라 하더라도 상승 초기에서만 잘 잡으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서한기계공업을 제시해드렸는데 또 지지난주에 또 짱대 항목 뽑아 올리고 스맥도 짱대 항목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여기에서도 제시해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자, 그럼 이번 주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조정기에도 분명히 올라갈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에 진행하는 무료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하셔서 어려운 장 저와 함께 이겨내 보도록 하시죠.